당신이 지금 무심코 넘기고 있는 이 화면, 당신의 스마트워치가 기록하는 심박수 데이터, 심지어 방금 전 누구에게 어떤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는지까지 이 모든 자잘한 일상의 조각들이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수집되어서 당신의 다음 행동과 정치적 성향을 예측하고 조종하는 거대한 프로파일링에 쓰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흔히들 편리한 앱을 무료로 쓰는 대가로 그저 약간의 정보를 내어준다고 가볍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일상적인 교환의 이면에는 사실 훨씬 더 섬뜩하고 심오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난 딱히 캥기는 게 없으니까 내 데이터 가져가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부터도 약간 그렇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바로 그겁니다. 프라이버시를 그저 혼자 있을 권리나 남들에게 들키면 부끄러운 무언가를 숨기는 일 정도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다. 네, 당신의 자유와 자율성, 나아가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자체를 지켜내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인위적인 방패거든요. 이 방패라 무너지면 단순히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폭로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주체적인 인간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토대가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단순히 방구석에 숨어있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아주 적극적인 방어막이란 얘기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방패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짚어보는 게 순서일 텐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두 개의 완전히 상반된 세계로 쪼개놓은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폴리스와 오이코스라는 개념이죠. 맞아요. 폴리스랑 오이코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보면 그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폴리스는 정치와 자유가 살아 숨쉬는 눈부신 공적 영역이었죠.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세상을 결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오이코스는요? 오이코스는 생존, 필연성, 그리고 번식을 감당해야 하는 철저한 사적 영역, 즉 가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두 영역을 단순히 구분한 게 아니라 아주 노골적인 우열의 관계로 보았다는 점이에요. 계급을 나눈 거네요. 그렇죠. 공적 영역인 폴리스는 고귀한 남성 시민들만의 전유물이었고 사적 영역인 오이코스는 여성과 노예들이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을 짊어지는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꽉 막힌 구속의 공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요즘처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거실에 놓인 AI 스피커가 내 일정을 관리해주는 시대에는 이 오이쿠스와 공적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흐릿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던 거네요. 네, 아주 견고한 벽에 있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나중에 등장한 홉스나 로크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도 모순적이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입을 모아 모든 시민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자유를 가진다고 부르짖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낡고 차별적인 관념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요. 자유주의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눈부신 평등이라는 가치가 정작 집문턱을 넘지는 못했던 거예요. 사적인 가사 영역은 여전히 여성의 공간이자 법과 평등이 닿지 않는 열등한 자연의 상태로 방치해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프라이버시 논의에서 가장 뼈아픈 역설이자 페미니즘이 날카롭게 메스를 들이댄 부분입니다. 캐서린 맥키논을 비롯한 초기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프라이버시라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 엄청난 회의론을 제기했거든요. 그 회의론의 핵심 논리가 뭔가요? 논리는 아주 명쾌하고 매섭습니다. 국가가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답시고 가정 내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 결과 이른바 사적 공간이라는 곳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가정폭력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거대한 장막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의 폭력을 그럴듯하게 숨겨주는 비열한 핑곗거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네요. 정확합니다. 맥키논의 비판을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럼 프라이버시라는 게 결국 기득권의 폭력을 숨겨주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차라리 이 벽을 다 허물어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니타 알렘 같은 학자들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론을 펼칩니다. 만약 프라이버시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가정해보죠. 집안의 벽을 다 투명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
당신의 침실과 거실이 국가의 24시간 감시 카메라 아래 놓이게 될 겁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의 사회처럼요. 그래서 알렌은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폐기 처분할 게 아니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부장적인 구시대의 억압도구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 재구성이야말로 현대 프라이버시 철학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단순히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는 닫힌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개인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누리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이 프라이버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프라이버시, 비밀, 친밀함 같은 단어들을 막 섞어서 쓰잖아요. 네,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죠. 이 묘묘한 개념들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논의가 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비밀과 친밀함, 그리고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성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친밀함과 프라이버시를 헷갈리기 쉬운데 친밀하다고 해서 항상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 그 차이를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팝컬처 예시가 떠오르네요. 1969년에 존 레논과 오노 요코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그 암스테르담 힐튼 호텔 침대 위에서 일주일 내내 머물렀던 이른바 베드인 시위를 떠올려 보세요. 아, 정말 완벽한 예시네요. 두 사람이 파자마를 입고 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자체는 지극히 친밀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이 상황을 두고 누구도 사적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즉, 매우 공개적인 친밀함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축인 비밀과 프라이버시의 차이는 어떨까요? 현대 사회의 의료 기록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병원 기록이요? 네, 당신이 병원에 가서 남긴 건강 데이터나 민감한 병력은 절대 완벽한 의미의 비밀이 아닙니다. 담당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간호사, 원목과 직원, 나아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직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업무상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그 정보가 당신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완벽한 비밀은 아니지만 여전히 철저한 통제 속에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고유의 사적인 정보인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프라이버시라는 게 칼로 무자르듯 딱 떨어지는 단일한 실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철학계에서도 프라이버시가 과연 그 자체로 독자적인 권리인가를 엄청난 논쟁이 있었잖아요. 아주 치열했죠. 특히 주디스 자비스 톰슨이 던진 환원주의 비판은 정말 도발적이었습니다. 톰슨의 논리는 이거잖아요. 야, 프라이버시라는 고유한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 우리가 흔히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부르며 분노하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그건 내 물건을 허락 없이 뒤진 재산권 침해이거나 내 몸을 남이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게 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톰슨의 환원주의적 시각은 프라이버시라는 모호한 개념을 매우 실용적이고 건조하게 해체해버렸죠. 하지만 스켈론이나 듀추 같은 학자들은 이런 환원주의에 강력하게 반기를 듭니다. 어떤 식으로 반박을 했나요? 만약 프라이버시가 단순히 재산권이나 신체권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 미묘한 감시의 불쾌감을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이들은 프라이버시가 단순히 다른 권리들로 분해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이익들이 뭉쳐진 클러스터 개념, 즉 정합주의적 가치라고 설명합니다. 클러스터 개념이요. 학술적인 용어라 조금 낯설게 들리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떨까요? 밧줄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튼튼한 밧줄 하나는 수백 가닥의 얇은 실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지죠. 그중 실 한 가닥만 쏙 뽑아내서 이게 바로 밧줄이다 라고 말할 수 없듯이 프라이버시 역시 재산권, 신체에 대한 권리, 정보를 숨길 권리 같은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단단하게 얽혀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환원 불가능한 독자적인 방어막이라는 뜻입니다. 아, 밧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럼 이 독자적인 방어막의 본질을 파헤쳐보기 위해 제가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다가 아주 깊고 어두운 빙하의 틈, 크레바스에 빠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끔찍한 상황이네요. 혹은 영화 캐스트웨이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무인도에 홀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 없고 타인의 시선이나 물리적인 접근은 완벽하게 100% 차단되었습니다. 자, 당신은 지금 완벽하고 이상적인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물리적 접근이 완벽히 차단되었으니까요. 네, 만약 프라이버시가 그저 남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면 그래야 맞잖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건 그저 당신에게 아무런 자발적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과도한 고립일 뿐입니다. 앨런 웨스틴이 독방에 갇힌 수감자를 예로 든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독방수감자요? 차가운 독방벽 안에 갇힌 수감자는 외부의 모든 시선과 접근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지만 세상 누구도 그가 프라이버시를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프라이버시의 진정한 핵심, 가장 중요한 엔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뭔가요? 진정한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남들로부터 몸을 숨기거나 차단당하는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와 타인의 접근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있습니다. 통제권, 그 단어가 모든 걸 명확하게 해주네요. 결국 핵심은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문을 닫아 걸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을 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스위치를 오롯이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통제가 핵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통제 스위치를 쥐어야 하는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철학자 로슬러는 프라이버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방식을 세 가지 차원으로 아주 명쾌하게 쪼개어 분석했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차원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프라이버시 지형을 항해하는 데 완벽한 지도가 되어줍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 혹은 국지적 프라이버시입니다. 공간적 프라이버시라면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그 유명한 에세이 자기만의 방이나 조지 오웰의 문학에서 묘사되듯이 쏟아지는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요구로부터 온전히 도피할 수 있는 물리적인 피난처를 갖는 것이죠. 현관문을 닫고 내 방에 들어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춘 연극을 멈추고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진정성 있는 삶을 숨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적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건 내 몸, 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내가 누구와 어떤 형태의 삶을 꾸려갈지에 대한 통제권을 말하죠. 네, 신체와 결정에 대한 통제권이죠.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를 두고 미국 대법원에서는 정말 치열한 역사적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대표적인 게 낙태권입니다.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중단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곧 헌법에 보장하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부가 한 개인의 피부 안쪽, 가장 내밀한 신체적 결정에 함부로 침투해선 안 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2022년 돕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논리를 뒤집었죠. 맞아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정치적 찬반을 떠나서 이 사례는 신체적 자기결정권이 이 결정적 프라이버시라는 전장에 가장 뜨거운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런과 브랜다이스가 역사적인 논문에서 주창한 혼자 있을 권리에서 싹을 틉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정보적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내 과거를 숨기는 방어적인 차원을 훌쩍 넘어섰어요. 어떻게 발전했죠?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의 통찰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씁니다. 엄격한 직장 상사 앞에서의 나, 편안한 동네 친구들 앞에서의 나,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의 내가 각각 다른 사회적 역할을 연기하죠. 오, 맞아요. 만약 제 스마트폰 검색 기록이나 친구들과 나눈 은밀한 농담들이 저희 회사 대표님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상상하면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진짜.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죠. 즉, 내 정보가 통제 없이 전부 까발려지면 우리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내 모습을 조율하고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 수행의 자유를 영영 박탈당하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공간, 결정, 정보라는 이 세 가지 방패가 모두 튼튼하게 지켜져야만 비로소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내 실시간 위치, 쇼핑 취향, 심지어 우울감이나 건강 상태까지 몽땅 데이터로 추출되어 털리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소셜미디어 시대의 젊은 세대를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자신이 오늘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어느 호텔에서 묵고 있는지를 분 단위로 생중계합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모든 걸 다 공개해 놓고서 정작 거대 기술 기업이 그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누군가 자신을 추적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엄청나게 분노하거든요. 얼핏 보면 이 얼마나 황당한 모순입니까?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현상을 프라이버시의 역설이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언뜻 보기엔 모순 같지만 헬렌 니슨바움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맥락적 완전성 이론을 빌려오면 이 현상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맥락적 완전성이요? 니슨바움은 정보가 단순히 대중에게 공개되었느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그 정보가 원래 의도했던 적절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흐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맥락적 흐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당신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쳐보죠. 그 질병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담당 의사에게 상세히 털어놓는 것은 의료와 치료라는 뚜렷한 맥락 안에서 지극히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의 공유입니다. 당연하죠. 의사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건강 정보가 당신이 무심코 깐 상업용 다이어트 앱을 통해 은밀히 빠져나가서 당신의 질병을 약점 잡아 비싼 보험을 팔려는 보험회사나 광고주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당신이 의사에게 정보를 공개한 건 맞지만 이 상황은 맥락적 완전성이 철저히 파괴된 매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폭력입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소셜미디어의 딜레마도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 내가 오늘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었다는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건 내 친구들과 나를 좋아하는 팔로워들이라는 특정한 소통의 맥락 안에서 자발적으로 공유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통의 맥락이죠. 그런데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이 그 데이터를 긁어가서 나를 타겟팅하는 상업적 알고리즘이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맥락으로 강제 이식해버린다면 내가 분노하는 건 너무나 정당한 권리 주장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이 역설을 설명하는 또 다른 현실적이고도 씁쓸한 분석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개인정보를 척척 넘겨주는 행동이 사실은 모순이라서가 아니라 비대칭적인 거대한 권력구조 앞에서의 합리적 체념이라는 시각이죠. 합리적 체념이라. 와, 뭔가 뼈 때리는 말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수십 페이지짜리 약관이 뜨면 그걸 다 읽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맨 밑으로 스크롤을 쫙 내려서 전체 동의 누르고 맙니다. 네, 선택의 여지가 사실상 없으니까요. 그들이 내 데이터를 가져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앱을 쓰지 않으면 당장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의 대화에 낄 수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통제권을 포기하고 굴복해버리는 그 무력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거대 기술 기업의 데이터 수집을 막아내는 건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요. 이런 기업들의 포식자 같은 행태를 두고 학자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 감시 자본주의, 더 나아가 데이터 식민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데이터 식민주의요. 제국주의 시대가 부활이라도 했다는 뜻인가요? 그보다 훨씬 교묘하고 집요하죠. 과거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의 물리적 식민주의가 총칼을 앞세워 타국의 영토를 강탈하고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면 21세기의 데이터 식민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토 대신 우리의 일상을 빼앗는 거군요. 맞아요. 그들은 당신이 매일 겪는 일상적인 삶의 궤적, 심지어 분노나 우울 같은 감정과 경험, 그 자체를 거대한 데이터 추출기로 빨아들여 거대 기술 기업의 막대한 자본으로 사유화합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돈이 되는 원유나 다름없는 셈이죠. 우리 자신이 거대한 데이터 광산의 채굴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 거대 권력의 감시가 자본주의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 단위로 결탁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되는지 우리는 이미 두 눈으로 목격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 감시 프로그램 폭로 사태가 그 상징적인 예시죠. 맞습니다. 스노든의 폭로는 국가와 거대 기술 권력이 결탁하여 무고한 일반 시민들의 통화 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이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냈죠.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 사태가 남긴 가장 치명적인 상흔은 단순히 내 비밀을 들켰다는 불쾌감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 감시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서늘한 감각을 뇌리에 심어준다는 데 있죠.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거군요. 네. 감시의 시선을 내면화한 시민들은 스스로의 행동과 사상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불온한 생각이나 정치적 토론은 위축되고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체적인 시민은 그저 예측하고 통제하기 쉬운 얌전한 객체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국가와 자본의 그물망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서서히 질식시킨다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엉뚱하면서도 근본적인 호기심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호기심이시죠? 우리는 감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거창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프라이버시가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아주 고차원적이고 특권적인 권리라고 전제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프라이버시의 본질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숨으려는 통제 욕구라면 이거 혹시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훨씬 더 원초적인 생물학적 본능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접근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집 강아지도 야생의 동물들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건가요? 오, 논의를 아주 신선한 차원으로 확장해 주셨네요. 실제로 최근 학계에서 굉장히 뜨겁게 불붙고 있는 주제가 바로 동물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웨스틴이나 최근 페퍼 같은 생태학자, 천학자들은 비인간 동물에게도 인간과 유사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원초적 욕구와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물의 프라이버시라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동물원 유리창 너머로 종일 구경당하는 동물들의 스트레스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야생의 동물들도 번식하거나 먹이를 먹거나 짝짓기를 할 때 포식자나 타 개체의 시선에서 철저히 은신하려는 본능을 보입니다. 또 무리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끊을 때 스스로 거리를 통제하려 하죠. 생존 본능과 직결되는 문제네요. 네, 이 관점에 따르면 프라이버시는 고도로 발달한 현대 인간들만의 사치스러운 발명품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온전히 존재하고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원적이고 생물학적인 바탕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본능에서조차 프라이버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한 울림을 주네요. 자,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역사부터 페미니즘의 날카로운 시각 교정, 철학적인 사고 실험을 거쳐 현대의 감시 자본주의와 심지어 비인간 동물의 권리까지 폭넓게 가로질러 왔습니다. 네, 정말 먼 길이 왔네요. 이제 논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긴 여정 끝에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논지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명확해진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프라이버시는 닫힌 문 뒤에 숨어서 혼자만의 비밀을 즐기는 이기적이고 고립된 권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군요. 오히려 정반대죠. 프라이버시는 내가 타인과 우정을 나누고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를 깊이 신뢰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필수적인 사회적 가치입니다. 맞아요. 내가 원할 때 내면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글 수 있는 통제권이 보장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누구에게 언제 이 문을 활짝 열어줄지 진정성 있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나아가 정치적으로 프라이버시는 절대 포기해선 안 될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토대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프라이버시가 파괴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나를 지키는 방패가 무너졌으니까요. 네, 거대 자본과 국가의 획일적이고 투명한 감시망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각자의 고유한 삶의 색깔을 지켜내고 때로는 주류와 다른 불온하고 삐딱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건강하게 연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사수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치열한 대화를 따라오시면서 보이지 않는 이 프라이버시라는 인위적인 방패가 당신의 고유한 삶과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하며 진화해 왔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죠. 그런데 이 깊은 논의의 끝자락에서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손에 들린 스마트폰과 손목의 스마트워치는 당신의 걸음수와 심박수,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공간의 좌표를 초 단위로 추적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기록되고 있죠. 하지만 기술의 탐욕스러운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비침습적 뇌파 측정 기술이 일상화되어서 당신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찰나의 감정 변화나 심지어 당신 스스로도 아직 언어라는 틀에 담아내지 못한 가장 내밀하고 무의식적인 생각조차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 돋는 미래네요. 나의 가장 깊숙한 내면, 나의 생각과 의도조차 발설하기 전에 거대 기술 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해 예측되고 상업적으로 분석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우리 내면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의 시선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 도피처라는 것이 남아있게 될까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연결되고 해부되는 이 거대한 감시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이 숨쉴 공간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소유하시겠습니까?